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면 그에 대해서 충분히 준비하고 대비했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시간이 흘러 4차 핵실험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저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요, 이 예. 대국민 사기를 쳤거든요. 네. 네. 왜냐하면 이제 말씀하다시피 벌써 항장수생 97년도 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우리 정보기관이라든가 정부에 가장 강력히 조언한 게 북한의 핵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항장수 선생님 2006년도 2차 핵실험했을 때 그 가장 항장수 선생님 이게 그 분노하신 게 뭐냐면 어떤 부분에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 정책 예. 이래서 분노로 표출하시는 겁니다. 네. 김대중 대통령이 뭐라 했느냐? 김정일을 만나고 와서 북한은 핵을 개발할 의사도 능력도 없다고 했다. 6.15 공동선언의 핵심은 뭐냐? 한반도 비핵화인데 봐라. 걔들이 물리적으로 객관적으로 지금 핵실험 하지 않았느냐? 이런 판에 와서도 지금 현 정부가 뭐라고 하느냐? 북한의 핵을 대해서 강력히 비판하고 응징해야 될 이 마당에 와서도 비호하지 않느냐? 이거는 역적 행위라 했거든요. 역적 그때. 행위다. 예. 예. 아주 분노해가지고요. 예. 그래 그 경찰분들함 있으니까 역적을 누구라고 하는지는 지칭은 안 했지만요. 네. 뻔한 겁니다. 이 정권을 예. 역적 행위를 하고 있다. 다시 반민족 행위를 하고 있다. 예. 이렇게 분노하게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 우리 항장의 선생 그 날그에 부들부들 이제 몸을 떠시던 게 지금도 생생합니다. 예. 제가 좀 첨부를 하게 되면요. 예. 북한이 1985년도에 고르바초브가 이제 러시아 연맹을 해체시키면서 그때 그 혼란기를 틈타서 러시아의 핵과 미사일 과학자들 대거 초청을 해가지고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완전히 박차를 가하는데 네. 94년대 경제 위기에 몰리면서 그때 이제 클린턴 행정부가 북한의 영변 핵기지를 폭격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때 김정일은 엄청 겁을 먹고 예. 경제난과 이제 폭격에 굴복을 해서 네. 일시 중단을 했습니다. 네. 중단을 하고 나서 97년도에 황 선생이 만명했는데 예. 지금 돈을 주게 되면 북한이 분명 핵 개발을 한다. 돈 주면 핵 개발한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위기를 몰려 돈도 없고 지금 힘도 없고. 예.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끊어가지고 북한을 끝장내야 된다. 이제 그런 주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황 선생님의 이런 주장을 국정원이 받아들였었고 그렇게 시도했는데 정권이 바뀌면서 완전히 이제 다르게 된 거죠. 김대중 정부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돈을 주게 되면 분명 핵 개발로 가는데 주면 안 된다. 네. 근데 계속 주고 있으니까 예. 실제로 정상회담 할 때 5억 달러가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 5억 달러가 39호실 자금을 통해서 대성은행 통해서 다 이제 러시아나 유럽을 통해서 예. 핵과 미사일 부품을 다 사가지고 왔는데 네. 이걸 증언하시면서 정말 큰일 났다 이거 정말. 큰일 났다. 우리가 거의 진짜 막을 뻔했는데 예. 김대중 정권의 이 대북 포주기 때문에 예. 이전 김정일이 이제 마음먹고 핵 개발을 하게 됐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예. 그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어둠의 편이 된 햇볕은 어둠을 밝힐 수가 없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그 햇볕 정책의 햇빛은 바로 김정일에게만 비치고 있고 인민들에게는 무한한 어둠을 지금 주고 있다. 예. 그런 말씀하신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황장엽 비서의 생전 증언들을 저희가 좀 공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오늘 참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내용들이 많이 숨겨져 있습니다. 속도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자, 핵 개발 마치고 수소탄 개발 시작에 이은 이 얘기도 아마 뜯는 순간 시청자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공개하겠습니다. 해방 직후부터 핵무기 개발 준비에 들어갔다. 김성욱 대표님. 네. 북한이요. 1945년 해방 직후부터 핵무기를 개발했다. 1945년부터요. 굉장히 오래전부터 핵무기 개발에 들어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네, 저도 이 그래요? 보도 보고 아주 충격을 받았는데요. 예. 원래 알고 있던 거는 54년도 북한이 핵무기 방위 사령부라는 걸 만듭니다. 예. 그래서 이 6.25 때 미군에 의해서 패퇴당한 이 한반도에서 적화 통일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핵무기가 있어야 된다. 사실은 6.25 사변 이후에 핵 개발을 한 것으로 대충은 알려져 있는데 네. 그게 아니고 지금 황장엽 선생 말씀대로라면은 해방 직후 45년도 한 10년이 빠르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원자탄이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지는 걸 보고 저 핵폭탄이 있으면 한반도를 내가 내 손아귀에 쥘 수 있다. 이 의지를 가지고 계속 핵무기 개발을 하고 실제로 소련에 유학생들을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 정도로 북한의 핵 개발이라는 것은 북한의 체제 운명과 북한의 70년 운명과 직결되어 있는 것이고요. 네. 이게 무슨 대화, 협력, 화해를 해서 핵을 폐기시킬 수 있다는 것은 네. 정말 낭만적이라는 생각을 황장엽 선생이 그대로 증언하고 있는 내용. 자, 1946년도에요. 자, 1946년도에요. 시청자 여러분, 북한은 이미 소련의 핵 연구소에
핵과학 기술자들을 파견시켜서 핵무기 개발에 힘써왔다. 1946년부터. 이게 믿기십니까? 정말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 없는데요. 저희가 추가적으로 황장엽 전 비서가 이번 이 수소탄과 관련해서 또 증언하는 그 실제 황장엽 비서의 육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한번 들어보죠. 삼중수소라고 하는 게 있어요. 100g의 이제 그 삼중수소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전에 얘기한 1억 달러가 필요한데 여기다가 중수소 한 톤과 이제 그 삼중수소 100g을 합하게 되면은 수소탄이 됩니다. 수소탄이 되게 되면 원자탄의 1000배의 위력이 나옵니다. 굉장히 좀 말이 어렵기는 한데요.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시청자 여러분, 이미 북한은 원자탄의 1000배의 위력이 나오는 수소탄 개발에 어느 정도 당시 그 예전에 벌써 96년 그때에 굉장히 완성 단계에 들어갔다는 것을 좀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좀 위원장님 봐야 될까요? 이게 이제 결국 이제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1945년도에 핵폭탄 2개가 떨어지면서 결국 2차 대전이 끝나지 않았습니까? 일본이 패망한 모습을 보고 김일성 입장에서는 결국 우리가 핵을 가져야지만이 우리 어떤 보존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1946년도부터 이제 핵에 대한 개발을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수소폭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지금 나오는 걸 보면 연변 핵시설 부근에서 생산된 증거들이 있다고 나오지 않습니다. 결국 북한이 보면 정말 핵폭탄보다 수백 배나 위력이 큰 수소폭탄 준비를 이미 오래전부터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예. 결국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 보면 이 삼중수소라는 것이 결국 수소폭탄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지 않습니까? 예. 근데 황장엽 비서가 당시에는 그 개선 라인에 있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분이 아마 이걸 알게 된 게 보면 가끔씩 회의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예. 항상 어떤 핵 문제를 논의하는 회의가 아니고 네. 거기에 잠시 가끔씩 해서 국제 문제와 관련된 있을 때마다 했는데 그때 이런 이야기들을 자기가 얻어 들었다는 이야기거든요. 네. 결국 그 모임 속에서는 끊임없이 그 문제에 대한 북한 핵심부에서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런 네네. 부분들을 사실은 핵심적인 증언들을 사실 와서 했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정부가 이야기하는 무슨 북한 수소폭탄 아닐 겁니다. 뭐 그런 게 없습니다라는 거 보면 이미 황장엽 비서가 97년도에 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그러면 우리 정보기관에서 과연 이 부분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했는지 정보 분석을 어떻게 했는지 지금 보면 그냥 완전히 방치했다는 이야기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예, 예. 그가 제가 볼 때 이걸 한번 국정감사를 해봐야 돼요. 아, 국정감사까지 왜냐면 해야 된다. 이 97년도 와서 예. 이런 증언을 하고 했는데 과연 그럼 국정원 정보 파트에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확대 재생산하고 연구를 했는지 정보 수집했는지 과연 왜 끊어졌는지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한 정말 이 사실관계는 확인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지금 들으시면서 아니 황장엽 비서는 법학, 철학을 전공한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수소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잘 알고 있을지 이게 잘 알고 있지 궁금해하실 텐데 박사한테 예, 아닙니다. 황장엽 선생님은 처음에 공부하실 때 법학을 아니었습니다. 수학을 공부했습니다. 수학이요. 예. 어. 그 선생님 말씀 우리가 자주 들었지만 예. 자기는 수학 교수가 되는 게 원래 꿈이었다고 했거든요. 우리 한장엽 선생님께서 이따금씩 얘기하실 때 전체 물리학이라든가 이런 걸 얘기하실 때요 엄청나게 박식합니다. 아. 저도 이제 공과 쪽으로 공부했지만은 네. 그렇게 하고 그 왜 북한이 오랜 전부터 해방 이후부터 핵에 대해서 관심 가지는가 하는 거면 예. 제가 김책공대 다녔을 때 원자력 공학부가 있습니다. 우리 최신학부 옆합 기계공학부 다음에 원자력 공학부인데 예. 그게 언제 생겼느냐? 우리 최신학부보다 먼저 생겼습니다. 어. 1954년도에 원자력 공학부가 생겼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원자력 공학부에서 그 해부터요 몇십 명씩 모스크바에 유학 보냈거든요. 예. 아. 김택공대가 원형 57년도에는 아주 작은 실험용 핵 원자로를 네. 도입했거든요. 그게 57년도 얘기입니다. 우리 뭐 이제 전북에서 다 알고 있지만은 예. 그리고 왜 우리 황장엽 선생님이 북한의 핵에 대해서 잘 아시냐면은 제2경제위원회 위원장했던 전병호라고 있습니다. 네. 이분이 지금 국방 무슨 뭐 군사무기 만드는데 총괄을 하는 분이거든요. 네. 지금 이분이 사망됐지만은 전병호란 사람이 95년도인가 황장엽 선생님 찾아와서 이런 얘기하더랍니다. 네. 아이 한 선생
우리 지금 다 준비됐는데 저 지도자가 네. 지도자 동지가 자꾸 이게 저 실험을 미루자고 한다. 핵실험을. 예예예. 그래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예. 그래서 우리 항장의 선생님 보고도 계속 지도자에게 얘기해서 빨리 하게끔 예. 만반의 준비가 돼 있는데, 근데 김정은은 아주 교활한 온두리 지도자라는 게 증명되거든요. 네. 만약에 95년도에 핵실험 했으면은요 햇볕 정책이 있을 수도 없죠. 예. 그 아주 앞을 내다본 사람이었거든요. 예. 그럼 그 핵실험 준비를 언제부터 돼 있었느냐? 91년도부터 확실하게 돼 있었습니다. 예. 김일성 때도 지금은 미뤄야 된다 했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황정엽 비서와 관련해서 저희가 좀 또 짚어볼 내용이 아직도 2개나 남아 있습니다. 이 역시도 아마 새롭게 접하시는 내용이 수도 있는데요. 함께 한번 주목해 주시죠. 세 번째 포인트. 자, 구소련이요. 북한의 핵 개발을 막으려 했다. 1980년도 얘기인데 강철환 대표님, 예. 이 얘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북한이 이제 그 노선적으로 중국과 러시아가 함께 이제 갈 때에는 굳이 핵 개발까지 해서 뭐 국제사회와 싸울 필요가 있겠냐 그런 생각을 했었고, 하지만 이제 북한이 계속 그 핵 물리에 관심을 가지고 인재를 키워왔기 때문에 네. 러시아도 그때까지 무심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85년도에 그 고르바초프가 러시아를 이제 개방을 시키면서 네. 그때 이제 북한이 노골적으로 이제 그 핵 개발 야욕을 표시하는데, 네. 그때 이제 러시아가 그걸 반대하죠. 그 중국도 역시 위성 국가인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게 되면 이 중국의 위치가 상당히 흔들리기 때문에 그걸 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78년도에 개혁 개방으로 나가면서 북한의 김씨 왕조와 완전히 차별화된 이 개방체로 갔기 때문에 그때부터 북한은 노골적으로 핵 개발을 네. 시작을 했고, 예. 중국과 러시아와 계속 부딪히면서 지금까지 왔다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김성욱 네. 대표님. 그러면 구소련이 1984년에 이게 반대했다는 건데, 이건 여기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건 어떤 포인트가 숨어져 있는 겁니까? 이게 소련이든 당시 중공이라고 불렀습니다만은 예. 공산주의 체제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무기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반대했다라는 얘기를 이제 황정엽 선생이 하는 거고요. 네. 그런데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당시 소련이나 중공 지도부는 설마 우리가 기술을 뭐 아름아름 준다 하더라도 설마 북한이 핵무기 개발에 성공하랴라고 아마 의구심을 품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북한의 이런 체제 단속의 의지가 어느 정도 강했는지 중국이나 소련도 상상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는 거고요. 그렇군요. 그만큼 중국이나 소련 입장에서는 일종의 방심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예. 다만 한 가지 철저하게 막은 건 아닙니다. 철저하게 막은 건 그렇죠. 아니군요. 예를 들면 파키스탄에 있는 칸 박사라고 해서 예. 이게 예전에 이제 HEU라는 그 우라늄 농축 기술을 북한에 전달해 준 사람인데, 네. 이 사람이 중국을 경유해서 북한에 들어가거든요. 예. 이건 중국이 다 파악했다는 얘기도 있고요. 네. 자, 그러나 어쨌든 북한이 핵무기 갖는 건 반대하지만 네. 그러나 철저히 막지는 않았다. 이게 아마 소련과 그리고 중국의 대충의 입장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이 아마 이해가 되셨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은요. 바로 황장엽 비서와 관련된 저희가 지금 긴급 공개해드리고 있는 마지막 포인트. 자, 햇볕 정책 지지하는 놈, 북한으로 가라. 햇볕 정책 지지하는 사람들 다 대한민국에 있을 자격이 없다. 다 북한으로 가라. 이렇게 황장엽 비서가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제 얘기가 아니라 황장엽 비서의 그 육성을 통해서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햇볕 정책이야말로 김정일이의 대남 정책을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햇볕 정책은 평화주의의 가면을 쓰고 있다. 북한에서 우리가 있을 때 김정일이 늘 그랬어. 당중하위원회 국제부, 외교부, 통일전선부 이 세 부서만이 평화 통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모든 다른 부서들은 전부 다 전쟁 준비다. 거기에 우리 있을 때 평화 통일에 대해서 얘기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벌써 그런 얘기하게 되면 저놈 저 사상적으로 틀려서 저거 경계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지. 누구도 평화 통일에 대해서 얘기한 사람 하나도 없고. 그놈의 그 평화주의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여기 사람들을 속이기 위한, 그 전쟁을 무서워하는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한 그런 술책이거든. 황장엽 비서의
육성을 저희가 비교적 좀 길게 들려드렸는데 이현정 의원님 네. 지금 저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결국 이제 그 아까도 이야기 나왔지만 햇볕 정책이라는 게 죽어가던 김정일 정권을 다시 살려놓은 그런 정책이다. 결국 이제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위해서 돈도 없고 그런 어떤 절박한 상황, 고난의 행군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결국 햇볕 정책을 통해서 현금을 확보하고 또 시간적 여유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부적으로는 핵 개발을 계속적으로 하면서 결국 나중에 육자회담을 파탄시키고 결국 이제 핵무기에 대한 핵실험을 2006년도 하게 된 그런 결정적 계기가 바로 햇볕 정책 때문에 이루어졌다라는 그 황장엽 비서가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저는요, 강 대표님 방송 들어오기 전에 강철한 대표께서요, 네. 이 황장엽 비서를 직접 수행을 했고요. 네. 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황장엽 비서 암살 시도가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 당시에 그 강철한 대표께서 수행을 하면서 실제로 피살이 될 뻔했다는 그런 적도 있다고 하시는데 그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나중에 알았는데요. 2007년도에 그 황장엽 비서께서 이제 그 정권이 바뀌면서 예. 이제는 우리가 활동할 시기가 왔다. 이제 그런 말씀하시면서 북한 민주화위원회를 창립을 했습니다. 네. 제가 그때 운영위원장을 했고요. 그래서 실제로 북한 정권과 대항해서 뭔가 이제 활동을 시작했는데 북한의 대남 공작 부서에서 황 선생을 암살하려고 아주 부단한 노력을 했는데 네. 황 선생 같은 경우는 워낙 경호를 심하게 하다 보니까 뭐 꼼대시 닭이라고 교태는 나를 어떻게 대표님을요? 저를요 예. 해보려고 아마 준비를 하다가 그게 이제 발각이 돼서 지금 이제 뭐 감옥에 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근데 지금 보면은 또 박상학 대표께서는 황장엽 비서가 돌아가셨을 때 직접 그 영정 사진을 또 들고 또 그 장례식에도 참석하고 그러지 않으셨었습니까? 네. 예. 저희가 그런 것도 이게 북한에다가 이렇게 예. 해서 비라를 이제 전단해서 보냈습니다. 예. 제가 이 영정 사진 들고 있는 건데 예. 북한에서 무참하게 홀로 이게 대한민국에서 엄청난 박해를 받다가 희생됐다고 했는데 네. 그래 우리 국립병청원에 묻혔고 황장엽 선생님 대한민국 국민으로부터 엄청난 존경을 받았다. 그런 내용으로 이제 대북전단도 보냈는데 네. 우리 황장엽 선생님을 테러하려고 북한에서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아까도 그 우리 강 대표 이야기했지만은 꽁 대신 달기라고요. 예. 또 이제 뭐 강 대표도 그렇고 또 무슨 뭐 여러 사람들도요. 예. 그 이후에는 2011년에는 2009년도에는요. 그 독침을 들고 와서 원래는 한장엽 선생님을 찌르려고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타가 안 되니까 저희들이 돌려와 가지고 예. 그 독침을 찌르려고 하던 사람이 현재 이제 감옥에 들어가 있고요. 예. 끊임없이 황장엽 선생님을 북한에서 테러하려고 매일 매 순간 하고 그렇군요. 있었죠.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저희가요 시간이 좀 다 돼서요, 강 대표님 다음 기회에 또 좀 자세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분 모시고 저희가 황장엽 전 비서의 공개되지 않았던 내용들을 살펴드렸는데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불사 대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북한이 97년 이전부터 수소탄 개발에 나섰다. 지금으로부터 20년 전부터 수소탄 개발을 하고 있었다는 증언이 되는 셈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황장엽 비서의 육성을 통해서 그 내용을 확인해 보시죠. 내가 이제 북한에 있을 때만 해도 한 15년이면 이거 완성될 거 있었는데 안 돼. 나 지금 10년 벌써 듣고 있어. 자, 이현정 의원님, 굉장히 글쎄요 오래된 내용인데, 이현정 의원님께 잠시 후에 제 질문을 드리고요. 김성욱 대표님, 자 벌써부터 20년 전부터 수소탄을 개발하고 있었다? 이거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이미 그러면 수소탄 개발 완료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럴 수도 있고 북한 지금 주장은 이번에 네 번째 실험이 수소폭탄이라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황장엽 씨 얘기가 맞다면 상당히 지금 북한의 핵 능력이 고도화되어 있다는 건 반증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모든 나라들이 이제 핵무기를 만들게 되면 수소폭탄 개발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 역시 이와 똑같은 전철을 밟고 가고 있다라고 봐야 되고, 만약 이 얘기가 어느 정도 사실이라면, 물론 북한의 수소폭탄 실험이라는 것은 국제사회에서는 증폭 핵 분열탄 그 이전 단계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만, 네. 만약 이런 단계로 북한이 가게 된다면은 핵무기가 만들어진 지 71년 이 역사에 대한민국이 가장 큰 위기, 핵 위기에 이 정도 상황에 처한 건 대한민국 말고 없다라고 보는 게 네. 정답일 겁니다. 자, 이현정 의원님,
그러면 지금 황장엽 비서의 이 증언은 저희가 그냥 흘려들을 것이 아니라 굉장히 어쨌든 황장엽 비서는 북한의 굉장히 고위층에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 증언을 저희가 거의 확실하게 믿어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이제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가 결국 이제 이 북한이 수소폭탄을 이미 예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다. 예. 이제 그런 사실을 사실은 망명을 해서 우리 정보기에 다 이야기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북한의 어떤 핵 프로그램 자체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 정보 자체는 우리 정부도 다 알고 있었을 거란 말이죠. 예.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과연 그럼 우리 정부는 어떠한 대응책을 했는가? 이게 저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즉 이 황장엽 비서가 예를 들어서 지금 수소폭탄까지 당시에 했다라면 이미 한 20년 뒤에 지금 최근에 2012년이면 수소폭탄이 완성되는 시기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 맞게끔 우리도 대응책을 준비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준비했어야 되는데 네. 김대중 노무현 정권 기간 동안 우리 장관들이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두 대통령들은 결국 북한의 핵은 자위권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결국 핵 개발하지 않을 것이다. 예. 이런 환상론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결국 노무현 대통령이 미국 가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결국 북한 노무현 비서실장하는 장본인 아닙니까? 일단 반성을 해야죠. 그런 거에 대해서. 예. 왜 반성하나? 그러고요. 2차 대전 때 히틀러의 전체주의에 대해서 영국의 처칠 수상이 얼마나 혹독하게 비판을 하고 그렇게 안 했으면 유럽이 오늘날 자유민주주의가 이렇게 형성할 수 있었겠습니까? 예. 잘못된 것도 때에 따라서는 강하게 나올 땐 강하게 대처. 역사가 증명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북한이 4차, 5차 핵실험 하는데도 지금도 대화만 이야기하고 끌려다니면 됩니까? 논리적으로도 맞지도 않아요. 그리고 우리 국민 수준은 이미 문재인 대표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훨씬 위에 있습니다. 저런 이야기 한다고 2010년 천안함 사건 때처럼 국민들이 펴줄 것 같아요? 네. 어림도 없어요. 우리 제자들하고 이야기를 해봐도 정말 비웃습니다. 이러면 이제 우리 국민들 그렇게 어리숙하지 않습니다. 자, 한 국장님. 핵과 미사일 개발로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있는 북한을 비판하고 김정은을 향해서 사실은 김정은을 향해서 문재인 전 대표는 아니 전쟁하자는 거냐라고 우리 지금 대한민국 정부를 향해서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김정은을 향해서 지금 전쟁하는 거냐라고 따져야 되는데 문재인 전 대표 김정은을 향해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핵실험을 하거나 미사일을 쏘거나 아니면 연평도 천안함 도발을 했을 때 그때 북한한테 해야 될 얘기가 전쟁하자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죠. 예. 그러니까 정반대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 왜 그랬을까? 아마 그 정치적 의도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지금 김정인 위원장이 신중론을 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친노들 내부에서 부글부글했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 친노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내 친노들에게 보낸 일종의 신호와 사인일 겁니다. 저게 그러니까 나 아직 안 죽었다. 좀 기다려라. 그리고 본격 공천만 끝나면 본격적으로 선거전이 치러질 거고 그 선거전을 치를 때 전국적으로 내가 돌아다니면서 얘기를 할 거다. 절대 김정인 위원을 하나 보내주는 거고 또 하나는 장 외의 지지층을 향해서 한 얘기일 겁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의당하고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경쟁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제1당을 놓고 경쟁을 하고 특히 호남을 놓고 지금 그 건건일종의 승부를 벌이고 있는데 네. 그 여기서 강력한 선명 야당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다는 판단이 들었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안철수한테 가지 마라. 나 아직 안 죽었다. 예. 뭐 이런 얘기를 한 걸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사실은 좀 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겁니까? 오늘 그 박근혜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국민 단합 차원에서 대통령께서 하실 수 있는 얘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문재인 전 대표가요? 예. 어제는 뭐라고 했냐면 참으로 한심하고 어리석은 결정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예. 박근혜 대통령을 어리석고 한심한 결정을 내린 사람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그 지금 본인이 그래서 국론 분열을 일으켜놓고 국론 분열을 한복판에 서놓고 네. 이제 와서 대통령이 국민 단합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얘기다. 도대체 뭐가 문재인 대표의 말인지 솔직히 모르겠고요. 네. 그리고 문재인 대표의 이 말은 사실은 국민에 대한 무시예요. 지금 55%나 되는 국민들이 개성공단에 대해서 그 폐쇄에 대해서 잘한 결정이다,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70%에 육박하는 국민들이 사드 배치 옳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결정에 대해서 지금 한심하고 어리석은 그 결정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네.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한심하고 어리석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어리석고 그 어리석은 거에 장단을 외쳐서 춤을 추고 있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국민에 대한 모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문재인 전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새누리당은요, 뭐 강도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강도라는
표현과 비유법을 쓰면서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해서 맹공을 펼쳤습니다. 함께 한번 들어보죠. 야당이 말하는 북풍을 일으킨 장본인은 다름 아닌 북한 김정은 정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야당의 행태는 마치 강도가 들었는데 강도는 잡지 않고 당한 사람에게만 일부러 강도를 당했냐고 따지는 것 같습니다. 또 저는 김정은 정권 보고 문재인 대표가 화가 난다고 표현한 적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화를 내는 상대가 잘못 갔다. 국민들은 그 상대가 누군지 다 아는데 문재인 대표만 모르시는 것 같아서 참 답답할 뿐입니다. 원유철, 조원진 의원의 얘기인데요. 윤영걸 대표님, 자 이런 거죠. 아니 이런 지금 상황을 만들어낸 장본인인 김정은을 보고 화를 내야지 왜 우리 정부의 내부 총질을 해대느냐 이런 비판 아니겠습니까? 상당히 옳은 얘기죠. 지금 개성공단 사태부터 모든 원인이 김정은 3대 세습하면서 일으킨 핵 개발 때문에 문제 아닙니까? 핵이 벌써 다 우리 머리 위에 와 있잖아요. 핵탄도 소형화도 거의 끝났고 대기권에 진입하는 기술도 곧 다 된다는 거 아닙니까? 모든 게 끝난다는데 지금 우리는 우리끼리만 싸우고 있으니까 북에 대해서 뭐라고 한번 얘기를 해본 적이 있냐 이거죠. 그래서 문재인 대표 보고 한번 해줄 얘기는 지금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왜 그렇게 대권 조사하면 여론조사하면 1등이 나오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안보, 통일 이거거든요. 이거를 그래도 반기문이라는 사람은 유엔 사무총장 하면서 우리 지켜주겠구나. 이 국민들이 불안감이 투영된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안보 통일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대권이나 총선에도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나는 문재인 대표가 옛날에 1469만 표, 48%, 6개월 공부해서 수능 점수 높게 받았는데 지금도 또 그렇게 하면 거기서 플러스 알파대라고 생각한다는데 큰 오산이죠. 과거에 천안함 때는 그때는 역북풍으로 몰았죠. 전쟁을 할 거냐 이렇게 해서 오히려 문재인 쪽 야당이 승리를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너무 과거에 매달려서 오히려 북풍을 거꾸로 생각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광주 관련 김정일이 발언입니다. 광주에서 우리는 교훈을 찾아야 한다. 이길 수 있었지만 결과는 진압됐다. 땀이 적었고 훈련 부족이다. 교도 지도국은 남조선 해방의 전초병이다. 언제든지 나가라면 당장 나갈 수 있게 만난의 동원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1982년 3월 북한 특전여단 53, 16, 83, 17, 19, 818 59여단들이 북부 지구에서 벌린 쌍방 게릴라 훈련 장소에서 살아난 내용입니다. 본인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김정일이 발언입니다. 우리는 광주 사건에서 많이 얻었지만 놓쳤지만 내일을 위해서 남겼다. 실제 광주 폭력이라는 게 북한에서 펴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일반 사회에서는 돌지 않았는데 광주 폭력 1983년 판에 다음 발언, 이것도 A씨 발언입니다. 각자 분담된 임무에 따라서 조별로 행동했으니까 그건 나도 정확히 모르는 일이다. 담당했던 대상물이 다르고 임무 성격도 틀렸다. 내가 참가했던 조는 시위대 쪽에 편입돼 행동했다. 반반씩 나뉘어 절반은 시위대 쪽에서 움직였고 절반은 계엄군 쪽에서 활동했다. 대충 진작으로 1개 대대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우리 대대에서 나갔던 사람들 중에 나를 포함해서 세 사람만 살아 들어왔다. 다음 발언, 생사람 죽이는 일을 처음 해봤다.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사람들을 내 손으로 죽였다고 생각하니 끔찍할 정도였다. 정말 힘들었던 것은 남조선 사람들하고 일체 말을 못하게 하는 것이었다. 도망가는 여자들 등에다 대고 방아쇠 당기는 짓은 정말 떨리는 일이다. 데려온 애들보다 남선 인민들의 정신이 더 좋았다. 시위대 쪽에서 죽는 숫자가 많아지니까 오히려 그들이 계획대로 잘 따라주었다. 남조선 사람들이 정말 많이 죽었다. 그 사람들은 누구 총알에 어떻게 죽었는지 모를 것이다. 양쪽을 교란하고 싸움을 붙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죽어야 될 사람들이 죽었을 뿐이다.
시위대들이 많이 죽지 않으면 일이 그렇게 커지기도 불가능하였다. 계래군이건 시위대건 양쪽에서 피해가 생겨서 서로의 마찰이 커져 의도대로 되는 일이었다. 김일성은 표면상으로는 1980년 초 2월 6일입니다. 초에 남북한 총리회담 개최, 남북 간의 직통전화 전화 개설 등의 평화 제스처를 취하는 한편 남한 내의 혼란한 정세를 이용하여 내부 교란 작전을 구성하였다. 당시 김일성은 한국 내의 비밀 공작 조직들을 통해 광주에서 대규모 항쟁이 준비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김중린을 불러 광주 항쟁에 대비한 북한군의 지원 작전을 지시하였고, 김중린은 북한군 정찰국 및 특전사 부대들을 광주 본부에 투입할 것을 당시 북한군 정찰국장으로 있던 장성호와 정찰국 5부장 이하일에게 구체적으로 지시를 하더라였다. 김일성은 광주 사태로 인한 향후 한반도의 정세 변화에 대비하여 5월 말까지 예정되어 있던 루마니아 방문 일정을 단축하고 5월 13일 귀국하였다. 광주에 투입된 북한 특수부대들의 실무작전에 대한 기록은 현재까지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5월 10일 북한군 정찰국 소속이 황해북도 신천 주둔 제1321부대 일명 신천복수대대며 의 인원 300명이 폭풍 명령을 받고 남포시 와도 인근 구역에 집결하였다. 신천복수여단 300명을 포함해서 난파된 특수부대 인원 총 600명이 남포에서 출발했다고 부분적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광주에 침투됐던 증인들의 자료에 따르면 신천복수여단 외 타 여단들에서 차출된, 여기에는 이제 그 경보 저기역 각 군단 정탈 대대들이 관계된 인원들이 소속되겠습니다. 타 여단들에서 차출된 300여 명의 인원은 동해안의 루트를 통해 이용됐으며 함경남도, 신포시, 마양도, 잠수함 기지에서 출발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경비 중대 쪽이나 연락을 해가지고 어느 시간부터 어느 시간까지는 사격 중지다. 그 시간이면 이 사람들 들어오는데, 제가 직접 목격한 건 당시에 그 예만총을 낀 그 전투복, 이 한국군 차림의 그 전투복을 입은 사람들 한 번에 보통 8명에서 12명씩 나가는 걸 직접 목격을 했고, 당시에 이 사람들이 머구리 작전이라는 게, 저는 그때 우리가 그 사람들하고 뭐 많은 대화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간단하게 안 건 이 머구리라는 게, 아마 저도 직접 이런 건 보지 못했습니다. 잠수, 그러니까 이 수영할 때 쓰고 몸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바다에서 헤엄쳐서 육지에 오를 수 있는 옷 장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육지까지 오르지 않고 바다 어디까지 가서 들고 나면 자기네끼리 올라가지 않냐. 그런 걸 한두 번도 안 하고 수차 목격을 하면서, 근데 어느 날 여기 와서 엉뚱하게 5.18은 광주 시민들에 의해서 일어났다는 거, 그래서 저는 이건 북한에서 개입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이런 문제가 남한 내 자체적으로 일어날 수 있었겠냐. 역대 남한에서 벌어진 크고 작은 불행한 사건들에는 빠짐없이 북한이 직간접적으로 개입해왔습니다. 다른 것은 접어두고라도 한국 민주화운동의 상징인 5.18 광주 민주항쟁의 경우에도 현역 북한군 출신들, 특히 북한 특수부대 출신들은 북한군 최정예 특수부대가 투입됐다는 정도는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다음은 1976년 8월 대남 공작원들에게 한 김일성의 비밀 지령과 80년 5월 중앙당 3호 성사 부장회의에서 한 김일성의 비밀 지령의 전문입니다. 남조선 혁명가들과 지하혁명 조직들은 이번 사북 사태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도록 적극 불을 붙이고 청년 학생들과 도시 빈민 등 각계각층 광범한 군중들을 민중들의 연대 투쟁을 조직 전개하여 더 격렬한 전민 항쟁으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다음, 결정적 시기가 포착되면 지체 없이 총공격을 개시해야 합니다. 전국적인 총파업과 동시에 전략적 요충지대 곳곳에서 무장봉기를 일으켜 전신전하고 변전소, 방송국 등 공공시설들을 점거하는 동시에 반정과 함께 통신교통망을 마비시키고 임시혁명정부의 이름으로 북에 지원을 요청하는 전파를 날려야 합니다. 그래야 남과 북의 전략적 대합으로 혁명적 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5.18 사태 당시 함경남도에 위치해 있던 저희 부대는 전투동원 3개에 진입하라는 상급 참모부의 명령을 받고 완전 무장한 상태에서 신발도 벗지 못한 채 24시간 진지를 차지하고 강주 사태에 대해
긴급 속보로 전해드리면서 20여일간이나 출전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치부 비편제 서기로 자주 동원됐던 저는 나중에야 당시 7군단 14단장이었던 여병남과 7군단 참모장이었던 김두산의 대화를 통해 특수부대 1개 대대가 광주에 침투했었고 희생도 많았지만 공로도 컸다는 말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